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선택지 없다고 말이죠. 중국 80% 독점, 호주 미미한 생산량, 아프리카 상시 불안정, 강대국들이 수십 년 동안 매달렸다가 모두 포기한 문제였습니다. 한국엔 자원이 없습니다. 일본 언론은 단정하듯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미 국방부 전략보고서 한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펜타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핵심 자원이 30년 동안 봉인돼 있던 광산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사일 관통탄, 스텔스 엔진, 반도체 공정,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금속, 녹는 점 3422도. 이제 세계가 되묻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준비돼 있던 미래입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한국 최대 광산 폐쇄. 2026년 미 국방부가 찾는 최우선 목표 같은 광산이었습니다. 중국은 80%를 쥐고 배짱을 챙겼고 한국은 30년간 침묵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침묵이 준비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델피나 클레어라고 합니다. 로엔펠트 교수님의 첫 슬라이드를 봤을 때 솔직히 의아했어요. 한국이라는 글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매장량 5,800만 톤, 녹는 점 3,422도, 미사일 관통탄, 반도체 공정, 전기차 배터리, 모두 이 돌멩이 없이는 만들 수 없었고 세계가 중국 소나기에 목이 졸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자원 전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이라고 말이에요. 사실 오늘 강의는 정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로엔펠트 교수님이 갑자기 공지한 특별 세미나였는데 제목이 아주 묘했어요. 복수 이론이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라는 주제였습니다. 동료들은 다들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버지가 IT 업계에서 일했고 어머니가 유대인 가정에서 토론으로 자란 덕분에 이런 난해한 주제가 오히려 끌렸습니다. 모든 사회는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교수님은 이미 단상에 서 계셨으며 화면에는 붉은 선으로 그어진 지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강원도 상동 광산,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문구가 미합 중국 국방부 최우선 전략 목표라고 적혀 있었어요.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광산이 있나요?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반도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자원은 하나도 없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그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화면 가득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매장량 5,800만 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없이도 수십 년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중국산 텅스텐은 평균 0.7%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 한국 상동 광산은 0.44%라고 했어요. 2배가 넘는 겁니다. 양도 많은데 질은 더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로또가 아니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텅스텐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날아갈 때 발생하는 마찰열이 나왔어요. 섭씨 200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온도면 강철은 다 녹아서 엿가락처럼 휘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열을 견딜 수 있는 금속이 지구상에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녹는 점이 무려 3422도인 텅스텐이요. 전차를 뚫는 관통탄, 스텔스 전투기 엔진,
심지어 군사용 드론의 모터까지 전부 텅스텐 없이는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전략 무기 그 자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화면을 넘겼는데 이번엔 펜타곤 보고서가 떴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자원 보고서 한가운데 빨간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었고 위치는 대한민국 강원도 상동 광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고서를 본 미국 장성들이 경악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만드는 그 한국, 여기에 이런 게 있었냐는 반응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전 세계 텅스텐 공급의 80%를 중국이 쥐고 있으며 2026년부터 미국은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개정안을 발동시켰는데 군사 무기에 들어가는 텅스텐의 중국산 사용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텅스텐이 없으면 현대 무기는 그냥 고철 덩어리니까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는데 중국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80이라는 숫자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게 표시된 나라들이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였는데 교수님이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호주는 양이 너무 적고 아프리카는 정치가 불안해서 언제 끊길지 모르며 캐나다는 매장량은 있지만 개발이 더디다는 겁니다. 그때 펜타곤의 전략자원 담당자들이 발견한 게 바로 한국이었다고 하더군요. 교수님이 비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산 텅스텐 품질 0.7%, 한국산 0.44%, 양으로도 압도적이고 질로도 월등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광산이 30년 전에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94년 중국이 헐값에 텅스텐을 쏟아내자 한국은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결국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상동 광산이 철문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0년 후인 지금 그 광산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한국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이 배짱을 챙기기 시작했기 때문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80%를 쥐고 있으니 너네한테 안 판다를 시전해버렸고 미국은 대체제를 찾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주는 양이 적고 아프리카는 불안하며 캐나다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펜타곤 보고서 한가운데 빨간 동그라미가 딱 쳐진 게 바로 한국이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미국 특사단이 비밀리에 영어를 방문했으며 헬기를 타고 산맥을 넘어 도착한 그들이 갱도 안에서 본 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은하수처럼 빛나는 푸른 텅스텐 광맥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미국 대표단장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찾던 보물섬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옆자리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판을 쥔 겁니다. 중국이 이거 안 팔아 배짱 챙길 때 유일하게 코웃음을 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의 중심축으로 격상시켰으며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와 자원을 공유하는 혈맹 수준으로 대우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 떠 있었어요. 이것은 자원 전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이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를 펼쳐든 채로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텅스텐, 펜타곤, 중국, 이 모든 단어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돌아서며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운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그 질문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30년 전에 문을 닫았던 광산이 30년 후에 세계를 구하는 열쇠가 됐다는 건 단순한 행운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왜 한국일까요? 왜 하필 이 작은 반도 국가일까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갈 것 같았지만 교수님은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단상 끝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봐야 합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작은 반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곳.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가 됐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텅스텐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건 텅스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었고 교수님은 그걸 한 조각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놀라움이었어요. 한국에 이런 게 있었다는 충격.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왜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맞는가?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떴던 건 펜타곤 회의실 사진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지하 3층, 전략자원 담당 장성들이 긴급 소집됐던 날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회의록에 적힌 단 한 문장이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중국산 텅스텐 전면 금지, 대체 공급처 즉시 확보 필요.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건 건의가 아니라 명령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국방 개정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펜타곤은 패닉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데 텅스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관통탄 하나에만 10kg이 넘게 들어간다고 해요. 스텔스 전투기 엔진 한 대엔 50kg, 전차 한 대엔 100kg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중국산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정작 무기를 만드는 핵심 재료는 중국한테 사왔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안보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펜타곤은 미친 듯이 대체처를 찾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도 움직였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목이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텅스텐 없는 미래는 없다. 투자 은행들이 전 세계 광산을 분석했으며 결론은 단 하나였다고 하더군요. 한국 상동 광산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겁니다. 옆자리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미국이 한국한테 매달린 겁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렸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한국이 단순히 돌만 캐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나 남미를 보면 자원은 엄청 많은데 나라는 가난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캐내는 것만 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없어서 선진국들이 헐값에 원석만 쏙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부른다더군요. 자원이 많아서 오히려 망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한국은 머리카락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디테일의 민족이며 뭐든 자기식으로 소화해내는 기술의 민족이라고 말이에요. 화면에 영월 가공, 공장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첨단 시설이 윙윙 돌아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산화 텅스텐이라는 중간 재료를 만들고 더 나아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육불화 텅스텐 가스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더군요. 용어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산화 텅스텐은 돌을 한번 정제한 거예요. 순도를 높인 겁니다. 육불화 텅스텐 가스는 그걸 한 번 더 가공해서 반도체 공장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만든 최종 제품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돌만 팔지만 한국은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판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캐내는 나라가 아니라 완성하는 나라의 차이라고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기술을 자기네 첨단 산업에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K스타라는 장치가 나왔는데 인공태양이라고 부른다더군요. 태양보다 뜨거운 1억 도의 플라즈마를 가둬야 하는데 그 내벽을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텅스텐이라고 합니다. 1억 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지구상에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자기네 땅에서 캔 텅스텐으로 미래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또 다른 사례를 들었습니다. K방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폴란드며 중동이며 한국 무기 사겠다고 줄을 선다고 해요. K9 자주폭, 현무미사일,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관통자가 전부 텅스텐 합금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재를 수입해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원료 채굴부터 정제, 가공 무기 조립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완벽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돈 좀 번다 수준이 아니라 국방 안보의 자립이며 기술 패권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과거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답했어요. 소재 부품 장비는 우리가 한 수위, 한국은 우리 거 사다 쓰는 조립, 공장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일본이 한국한테 불화수소 안 판다고 엄포를 놓았던 그 사건 말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하더군요.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가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했으며 목적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상동 광산의 텅스텐 물량 좀 우리에게 배정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회담장 분위기가 아주 묘했다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들어왔을 일본 대표단이 이번에는 아주 정중하게 거의 흡사하다시피 협력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이 아주 쿨했다고 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랑 유럽 물량이 먼저라서요. 줄 좀 서세요. 이 한마디였다고 하더군요.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역전이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을 가진 나라의 위험이라고 말이에요.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강원도 영월이라는 작은 도시가 나왔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빈집만 늘어가던 쓸쓸한 도시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영월 읍내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연구원 가족들이 이사를 오면서 초등학교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광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질학자, 화공학자, 물류 전문가, 통역사, 고소득 전문직들이 모여들면서 영월은 아시아의 텅스텐 허브 핵심 광물 클러스터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역 주민 인터뷰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옛날엔 텅스텐 값이 똥값이 돼서 우리가 망했는데 이제는 그 텅스텐이 다시 우리를 살리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며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린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화면에 마지막 문장이 떴습니다. 한국은 이제 줄 세우는 나라가 됐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배짱을 챙길 때 코웃음을 칠 수 있는 나라. 일본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나라. 미국이 파트너로 대우하는 나라. 교수님이 단상 끝으로 걸어가며 물었어요. 여러분은 이게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30년을 기다렸다는 게 운일 순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운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왜 한국만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놀라움을 느꼈다면 두 번째 장에서는 흥분이 밀려왔어요. 한국이 이 정도였다는 사실, 작은 나라가 세계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현실, 유대인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작은 민족도 준비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자, 관점을 바꿔봅시다. 교수님이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의실 중앙으로 걸어오며 말했어요. 자,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지금까지는 무엇이 있는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왜 가능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교수님이 멈춰 서서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호주가 아니라 한국일까요? 왜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일까요? 왜 하필 이 작은 반도 국가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대답했어요.
매장량이 많아서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주도 많습니다. 누군가 또 말했어요. 품질이 좋아서요. 교수님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캐나다도 품질은 좋습니다. 그럼 뭡니까?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시스템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더니 크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복수 시스템이다.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예외가 아니라 복수 시스템,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이 돌아서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중국은 국가주도 경제, 유럽은 복지국가,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단어를 칠판에 썼어요. 발전국가론.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발전국가론이란 정부가 경제를 직접 끌고 가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어느 산업을 키울지 정하고 돈을 쏟아붓고 기업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과거 박정희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뚫고 중화학공업 육성한 그 방식 말입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게 첫 번째 엔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두 번째 단어를 썼어요. 신자유주의, 이것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정부는 빠지고 기업들끼리 경쟁하게 놔두는 거예요. 삼성이 애플이랑 싸우고 현대차가 도요타랑 겨루는 그 치열한 경쟁 말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게 두 번째 엔진이라고 하더군요. 옆자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모순 아닙니까? 정부가 끌고 가면서 동시에 시장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은 안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죠. 중국은 국가 통제를 선택했고 미국은 시장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둘 다 산다는 겁니다. 정부는 반도체 육성하겠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지만 삼성과 SK는 서로 피 터지게 경쟁합니다. 이게 동시에 돌아간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세 번째 단어를 썼습니다. 문화자본론. 이건 더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화로 돈을 버는 겁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이런 걸로 세계를 사로잡는 거예요. 총 한 방 안 쏘고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는 방식입니다. 프랑스가 명품과 와인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듯이 한국은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게 세 번째 엔진이라고 하더군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부가 끌고 가면서도 기업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동시에 문화로 세계를 매료시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보통 나라는 이 중에 하나만 잘해도 선진국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셋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낸다는 사실이었어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보십시오. 정부가 1,000억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이게 발전국가론이죠. 그런데 삼성과 SK는 서로 목숨 걸고 경쟁합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반도체가 아이폰에 들어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K-팝을 듣습니다. 이게 문화자본론입니다. 셋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다시 칠판에 썼습니다. 한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시대가 동시에 작동한다.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엔 아직도 재벌이 있습니다. 이건 일본식 발전 모델이죠. 그런데 동시에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미국식 벤처 모델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K-팝 아이돌을 꿈꿉니다. 이건 문화 선진국 모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나라 안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옆자리 학생이 또 손을 들었어요. 그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흔들려도 다른 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십시오. 수출이 막히자 정부가 즉시 나섰습니다. 발전국가론이 작동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삼성은 중국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K-팝이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한국 이미지가 올라갔어요. 문화자본론이 작동한 겁니다. 셋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위기를 버틸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강의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보통 나라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가 통제를 택했고 자유는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시장 자유를 택했고 복지는 약합니다. 프랑스는 문화를 택했고 경제는 정체됐죠. 그런데 한국은 다 살립니다. 이게 가능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될까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복수 시스템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이론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칠판의 문장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복수 시스템이다.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도 가능했던 겁니다. 정부가 30년간 데이터를 보존했습니다. 이게 발전국가론이죠. 그런데 캐나다 기업이 투자했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리고 한국 기술로 가공해서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기술 자립입니다. 셋이 동시에 돌아가니까 텅스텐이 세계를 흔드는 무기가 된 겁니다.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사례가 아니라 모델이네요. 교수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확합니다. 사례가 아니라 모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연구해야 할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뭘 했는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왜 한국만 가능했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구나.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복수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다른 나라는 못하고 한국만 했을까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답은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겪은 위기들, 전쟁, 분단, 외환위기, 기술 봉쇄, 이 모든 게 한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4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리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칠판에 크게 썼어요. 발전국가론, 정부주도 산업화,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정부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습니다. 정부가 어느 산업을 키울지 정하고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거예요. 옆자리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공산주의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소유하지만 한국은 국가가 방향만 제시했습니다. 실행은 민간 기업이 했어요.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했고 기업은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엔진이라고 하더군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한국은 20년 만에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바꿈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엔진이 등장합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또 썼어요.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쟁, 삼성과 현대차가 세계 무대로 나가기 시작했고 정부는 슬슬 뒤로 빠졌다고 합니다. 기업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게 놔뒀다는 겁니다. 삼성이 애플이랑 싸우고 현대차가 도요타랑 겨루는 그 치열한 경쟁 말입니다. 교수님이 간조했어요. 정부가 끌고 가던 방식에서 시장이 끌고 가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처음 보는 학생이었는데 억양이 조금 달랐어요. 교수님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학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야미라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이 정말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야미가 계속 말했어요. 일본 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한국의 초기 산업화는 일본 기술 이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나옵니다.
포항제철도 일본 신일철 기술이었고 현대차도 초기엔 일본 미쓰비시 엔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엔진이라는 게 사실은 일본 모델을 따라한 거 아닙니까?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교수님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초기엔 일본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배운 후에 뭘 했느냐입니다. 일본은 기술을 주고 한국이 영원히 부품을 사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배운 기술을 분해하고 연구하고 개선했습니다. 20년 후엔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3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나왔어요. 한국 67%, 일본 10%, 하야미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메모리 반도체 한정 아닙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도 미국과 대만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이 전부 다 잘한다는 건 과장 아닐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셔야 할 건 방향입니다. 한국은 약한 분야를 인정하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간 30조 원이 넘습니다. 하야미가 말했어요. 하지만 투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도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따라잡기 힘듭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국의 세 번째 엔진이 작동합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썼어요. 문화자본론, K-팝과 한국 드라마 하야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화가 반도체랑 무슨 상관입니까?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문화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한국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10년 전엔 전쟁, 분단, 가난이었습니다. 지금은 K-팝, 한국 드라마, 첨단 기술입니다. 이 이미지가 바뀌니까 한국 제품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삼성 갤럭시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성능만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생긴 겁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문화자본론의 힘이라고 말이에요. 하야미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산업은 유행 아닙니까? 지금은 한국 드라마가 인기지만 10년 후엔 모릅니다. 교수님이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유행은 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팝 다음엔 게임, 게임 다음엔 웹툰, 웹툰 다음엔 버추얼 아이돌,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문화산업의 생태계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네 번째를 칠판에 썼습니다. 안보국가론, 북한 위협과 기술 자립, 하야미가 이번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춘 겁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고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기를 남한테 의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했고 그게 기술 자립으로 이어졌다고 하더군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K9 자주포를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포탄 발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폴란드가 100대가 넘게 주문했고 중동도 줄을 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북한 위협 때문에 40년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안보가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이 수출 무기가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야미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결국 이 네 개가 다 작동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보통은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정부가 강하면 시장이 약하고 시장이 강하면 문화가 약하고 이게 일반적인 패턴 아닙니까? 교수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네 개가 다 살아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정부는 반도체에 1,000억 달러를 쏟아붓지만 삼성과 SK는 서로 목숨 걸고 경쟁합니다. 동시에 K-팝 아이돌이 세계를 사로잡고 북한 위협 속에서 무기 기술을 키웁니다. 네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이거 진짜 가능한 거야. 하야미가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너무 가깝습니다. 경쟁이 약해요. 한국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지만 기업들끼리는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야미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역할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때론 조정자이고 때론 투자자입니다. 시장은 때론 실행자이고 때론 혁신자입니다. 개인은 때론 학습자이고 때론 창조자입니다. 이 유연함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어요. 노트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야미의 질문들이 날카로웠지만 오히려 한국의 특별함이 더 명확해졌어요. 이론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현실에선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라는 교수님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됐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집중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타임라인이 펼쳐졌어요. 1950년부터 2025년까지 75년의 역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자, 이제 한국이 겪은 위기들을 봅시다. 그리고 그 위기들이 어떻게 쌓였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붉은 선이 그어진 곳이 1950년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한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80%가 폐허였고 1인당 소득은 $70,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보통 나라 같으면 여기서 모든 기록이 사라집니다. 전쟁통에 문서고가 불타고 기술자들이 죽고 지식이 증발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도 기록을 챙겼다는 겁니다. 옆자리 학생이 물었어요. 전쟁 중에 기록을 챙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정부 문서를 부산으로 옮겼고 기술자들을 후방으로 대피시켰으며 공장 도면을 땅에 묻어서라도 보존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 기록들을 다시 꺼냈고 그게 재건의 밑거름이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축적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붉은 선이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하루아침에 부도 위기에 몰렸으며 국제통화기금이 개입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그리스를 보십시오. 외환위기 이후 10년, 20년 동안 회복 못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4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았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227톤, 21억 달러어치 결혼 반지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을 모은 게 아니라 위기를 학습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망한다는 걸, 함께 버텨야 산다는 걸, 이게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 붉은 선이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였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막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항복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자립했다고 하더군요. 의존도 90%에서 15%로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매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네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기록했고 분석했으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때 배운 걸 외환위기 때 썼고 외환위기 때 배운 걸 기술봉쇄 때 썼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의 축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때 교수님이 텅스텐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각도였어요. 여러분, 상동, 광산 소유권이 누구 겁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대답했어요. 캐나다, 알몬티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015년 캐나다 기업이 인수했고 지분 100%가 외국 손에 들어갔습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결국 국부 유출 아닙니까?
땅은 우리 땅인데 주인은 외국이잖아요. 교수님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귀한 광산을 왜 외국 기업한테 넘겼느냐? 정부가 뭐 했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측면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20년 재개발 시작. 알몬티 대한 중석 설립. 독일 국영은행 대출 승인. 총 투자액 1,800억 원.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억지로 붙들고 있었다면 이 돈이 나왔을까요? 1,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누가 쏟아부었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폐광의 말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소유권은 캐나다가 가졌지만 계약 조건을 보십시오. 화면에 떴습니다. 총 생산량의 55% 이상 한국 기업 우선 공급, 영월군 내 산화 텅스텐 재련 공장 건설,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소유는 외국이 했지만 혜택은 한국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옆자리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윈윈 아닙니까?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알몬티는 돈을 투자했고 한국은 자원과 기술을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하더군요.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예전엔 텅스텐 원석을 미국으로 보내서 가공한 후 다시 수입했습니다. 번거롭고 비쌌죠. 그런데 이제 영월에 재련 공장이 생기면 원석을 바로 가공해서 삼성, SK, 한화한테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연간 수입하는 텅스텐이 8,0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부 중국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동 광산이 본격 가동되면 그 절반 이상을 자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익이라고 말이에요. 소유권보다 실질적 혜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오래된 문서 하나를 화면에 띄웠어요. 1970년대 산업부 공무원이 남긴 메모라고 했습니다. 글씨가 바래져 있었지만 문장은 또렷했어요. 전략자원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50년 전 누군가가 이걸 썼고 50년 후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는 게 계획이었던 건가요? 교수님이 대답했어요. 계획이라기보다 준비였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았지만 갱도 도면은 한 장도 버리지 않았고 지질 데이터는 전부 보관했으며 채굴 노하우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경악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30년 전 자료가 어제 만든 것처럼 생생하냐고 말이에요.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는 위기가 오면 모든 걸 잃습니다. 기록도 잃고 기술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제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와도 기록을 지켰고 위기가 지나가면 그 기록을 꺼내서 썼습니다. 전쟁 때도 외환위기 때도 기술 봉쇄 때도 매번 그랬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축적이다. 그 문장이 화면 가득 떴습니다.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어요. 텅스텐 광산이 30년 만에 부활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누군가 기록을 지켰고 누군가 데이터를 보존했으며 누군가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던 거구나.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축적이 어떻게 신뢰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이 약속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를 말입니다. 강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준비였고 우연이 아니라 축적이었으며 30년을 기다릴 줄 아는 나라였던 겁니다. 단상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서서 설명하셨는데 이번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듯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말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하나 띄웠습니다. 2022년 폴란드 바르샤바라고 적혀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 대표단을 만났다고 합니다. 회의 시간은 고작 30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30분 만에 역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폴란드 장관이 말했어요. K9 자주포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위협이 코앞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다고 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고 승인받고 하면 6개월은 걸립니다. 폴란드 장관이 난감해했죠. 6개월이면 너무 늦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한 말이 교수님 화면에 떴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먼저 생산 라인을 돌리겠습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하시고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계약도 안 하고 생산을 시작한다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약속 하나로 수백억 원짜리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폴란드 장관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 계약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대표가 조용히 대답했다고 해요. 폴란드가 필요로 하니까 만듭니다. 계약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폴란드를 믿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폴란드 장관이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물었다고 해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가까운 나라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국 대표가 답했다고 하더군요. 폴란드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돕는 건 한국의 방식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노트를 적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계약보다 먼저 작동한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사실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도 전에 창원 공장에서 K9 자주포가 조립되기 시작했고 석 달 만에 첫 배치가 폴란드 국경을 넘었다고 해요. 폴란드 군인들이 그 자주포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는 거죠.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이번엔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호주까지 나왔습니다. 모두 한국 무기를 주문한 나라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계약 전에 생산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건 한두 번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받으면 즉시 움직이고 계약서는 나중에 정리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옆자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상대방이 배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배신당한 적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적이 있었죠. 한국은 이미 부품을 발주한 상태였고 수백억 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약속을 먼저 지키는 방식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 번 배신당해도 9번 신뢰를 지키면 결국 세계가 한국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 자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본이에요. 한국은 70년 동안 이 자본을 쌓아왔습니다. 전쟁 때도, 외환위기 때도, 기술 봉쇄 때도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루마니아가, 호주가 한국을 믿고 계약서 없이 주문하는 겁니다. 이게 축적된 신뢰의 힘이라고 하더군요. 교수님이 또 다른 사례를 꺼내셨어요. 한국 조선업 이야기였습니다. 2023년 유럽 해운사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폭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은 설계도 완성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건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소는 달랐다고 합니다. 설계 70% 완성 시점에서 이미 철판을 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옆자리 학생이 놀라서 물었어요. 설계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한국식입니다. 설계와 건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설계팀이 도면 그리는 동안 현장에서는 이미 용접이 시작됩니다. 위험하죠. 설계가 바뀌면 다시 뜯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건 완벽한 배가 아니라 빠른 배라는 걸 아니까요. 교수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셨어요. 유럽 조선소는 선박 한 척 만드는데 평균 30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은 18개월이라고 해요.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설계와 건조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설계자가 현장에 나가고 용접공이 설계에 참여합니다. 경계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한국 조선업의 비밀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어요.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들도 한국 조선소에 주문했다고 해요. 친환경 선박이 아니라 어선이었습니다. 작은 배였죠. 그런데 한국은 똑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주문이든 약소국 주문이든 차별하지 않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 인도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간조하셨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돈이 적게 들어와도 신뢰는 똑같이 지킨다는 거죠.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손해 아닙니까? 작은 주문에 그렇게 신경 쓰면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어선 10척이 폴란드 군함 한 척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어부들이 한국 배를 쓰고 만족하면 그 소문이 아시아 전역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크기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으로 측정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킬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망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어요. 외환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기술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체험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산다. 기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이 특별한 건 이걸 실천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정신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전쟁 때도 매번 폐허가 됐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이게 한국인의 DNA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노트를 적으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이구나.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배신당해도 다시 믿으며 손해봐도 약속을 지키는 거구나.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 전체의 문제예요.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나라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킵니다. 이게 70년 동안 쌓인 신뢰 자본이라고 하더군요. 교수님이 마지막 화면을 띄우셨어요. 세계 지도가 나왔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전 대륙에 한국 무기와 한국 선박이 표시돼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폴란드를 돕고 방글라데시를 돕고 약소국들을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한다는 거죠. 이게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이유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경외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신뢰가 제도보다 먼저 작동하는 사회, 약속이 계약서보다 무거운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 노트를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나라였구나. 그 신뢰의 뿌리엔 조상들의 정신과 70년 축적이 있었구나. 교수님이 단상에서 일어서며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다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서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질문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그 학생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들어보니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인가요? 아니면 정부주도 경제인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용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손을 떼고 기업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겁니다. 마치 시장 바닥에서 장사꾼들이 서로 손님 끌려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누가 더 싸게 팔고 누가 더 좋은 물건 내놓는지 겨루는 거죠.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썼어요. 자유시장 경제는 정부 손 떼기. 그리고 바로 밑에 또 썼습니다. 정부주도 경제는 정부가 다 정하기.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정부주도 경제는 반대입니다. 정부가 어느 산업을 키울지 정하고 돈을 쏟아붓고 기업들한테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지시하는 겁니다. 중국이 대표적이죠. 공산당이 5개년 계획 세우고 전부 밀어붙이는 방식 말입니다. 강의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한 학생을 보며 물으셨어요. 그럼 다시 질문드립니다. 한국은 둘 중 어느 쪽일까요? 학생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둘 다 같은데요.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확합니다. 둘 다입니다. 동시에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보통은 안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죠. 그런데 한국은 둘 다 살립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기 시작하셨어요. 삼성 반도체를 보십시오. 삼성은 민간 기업입니다. 정부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이 하는 일을 보면 국가 전략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도체 공장 짓는데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며 한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기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입니다. 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 전략의 핵심축입니다. 반대로 정부를 보십시오.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 정부는 산업부가 있고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계획 경제하는 나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게 환경만 만들어줍니다. 규제 풀어주고 투자 유치해주고 인프라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정부 주도입니까? 아니면 시장 친화입니까?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둘 다입니다. 정부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조력자입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습니까? 한국 국민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개인이 제일 특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처럼 움직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띄우셨어요. 1997년 외환위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사건입니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국민들이 금을 모았죠. 결혼 반지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을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금을 모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모았느냐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뭉칩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똑같았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 지원하고 식량 모으고 피난민 도왔습니다. 정부가 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고 국산 제품 사주기 운동했습니다. 누가 조직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노트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위기가 오면 개인과 국가의 경계가 사라지는 나라구나. 내일이 곧 나라 일이고 나라 일이 곧 내일이 되는 거구나. 교수님이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위기 앞에서 한국은 하나가 된다. 강의실이 조용히 그 문장을 읽었어요. 교수님이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개인이 국가처럼 움직이고 기업이 정부처럼 생각하며 정부가 시장처럼 작동하는 나라 말입니다. 교수님이 다시 텅스텐 이야기로 돌아오셨어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그 광산 기억하십니까? 상동 광산 말입니다. 1994년 문을 닫고 30년을 기다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기다렸을까요? 정부입니까? 기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셋 다입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보존했고 기업은 기술을 연구했으며 지역 주민들은 갱도를 지켰습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다 함께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30년 후 미국 특사단이 왔을 때 놀란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갱도 도면이 한 장도 없어지지 않았고 지질 데이터가 어제 만든 것처럼 생생했으며 채굴 노하우가 기록으로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경악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왜냐하면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다 한마음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어요. 이번엔 중국 텅스텐 수출 통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2024년부터 급격히 올라가는 선이 보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이 80%를 쥐고 배짱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값을 올리고 물량을 조절하며 세계를 흔들었죠. 그런데 한국만 코웃음 쳤습니다. 왜냐하면 상동 광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기다린 보람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교수님이 일본 이야기도 꺼내셨습니다. 최근 일본 관료들이 한국 찾아와서 텅스텐 좀 나눠달라고 했죠. 예전 같으면 고개 빳빳이 들고 왔을 사람들이 이번엔 정중하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정부 반응이 아주 쿨했다고 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랑 유럽 물량이 먼저라서요. 줄 좀 서세요. 강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줄 세우는 나라의 위험입니다. 30년 기다린 나라의 배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텅스텐을 자기만 쓰지 않습니다. 폴란드한테도 팔고 방글라데시한테도 팔고 약소국들한테도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한국은 혼자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야 진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70년 위기를 겪으며 배운 교훈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강의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역할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평화로울 땐 정부가 빠지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정부가 나서고 기업들이 협력하며 국민들이 뭉칩니다. 이 유연함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역할이 고정된 나라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만 역할이 유동적인 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앞자리 학생이 또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위기는 또 올 겁니다. 그건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은 그 위기를 또 이겨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없이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이겨냈고 외환위기도 이겨냈으며 기술 봉쇄도 이겨냈습니다.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 더 강하게 일어섰어요. 이게 한국의 역사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은 지금보다 더 당당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쌓고 있는 기술과 신뢰가 그때 무기가 될 테니까요. 텅스텐처럼 30년 기다렸던 것들이 세계를 구하는 열쇠가 될 테니까요.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무너져도 다시 쌓으면 배신당해도 다시 믿는 나라입니다. 이게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이라고 하셨어요. 노트를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이 자유시장인지 정부 주도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한국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였고 필요에 따라 바뀌는 유연한 나라였으며 그래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앞선 버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못 따라온 미래의 모델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경외감과 함께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강의실에 석양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단상 끝에 서서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노트를 펼쳐든 채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시더니 크게 한 문장을 쓰셨어요. 한국은 사례가 아니라 선행 버전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선행 버전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선행 버전이란 먼저 나온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하다. 전화기에 왜 컴퓨터가 들어가 있냐?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10년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 버전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나온 것이고 나중에 모두가 따라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상해 보입니다. 정부 주도인지 자유시장인지 헷갈리고 개인이 국가처럼 움직이는 게 이해가 안 가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신기해 보입니다. 그런데 5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래를 먼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미래의 모델이라니. 교수님이 화면을 켰습니다. 텅스텐 광산 사진이 다시 나왔어요. 첫 시간에 봤던 그 상동 광산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첫 시간에 제가 이 광산부터 보여드렸는지 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땅속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돌멩이를 30년간 지키고 데이터로 보존하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시스템이 중요했던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텅스텐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기를 축적으로 바꾸는 능력, 개인과 국가가 하나 되는 힘, 약속을 계약보다 먼저 지키는 신뢰. 이게 한국의 진짜 자원이라고 하셨어요. 땅속에서 캐낸 텅스텐보다 7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훨씬 더 귀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세계 지도가 나왔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온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연구했지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 분단국, 전쟁 겪은 불쌍한 나라 정도로 봤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버드에서 한국 연구소가 생기고 옥스퍼드에서 한국 모델을 분석하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이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발전국가론으로만 보면 중국이랑 비슷해야 하는데 다릅니다. 신자유주의로만 보면 미국이랑 비슷해야 하는데 또 다릅니다. 문화자본론으로만 보면 프랑스랑 비슷해야 하는데 역시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게 바로 선행 버전의 증거입니다. 이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교수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위기를 많이 겪어서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른 나라도 겪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뭉치는 힘이 있어서요. 교수님이 다시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유는 기억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겪으면 그걸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전쟁 때도 문서를 지켰고 외환위기 때도 교훈을 남겼으며 기술봉쇄 때도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한테 물려줍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야기해주고 어머니가 딸한테 가르쳐주며 선생님이 학생한테 전해줍니다. 이 기억의 축적이 한국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유대인 어머니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3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지만 기억을 지켰고 그 기억이 결국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7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전쟁, 분단, 가난, 외환위기, 기술봉쇄, 온갖 위기를 다 겪었고 그 모든 걸 기억했으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 가득한 문장이 떴어요. 한국은 묻습니다. 세계가 준비됐는가? 이 복수 모델의 시대를 강의실이 완전히 숨을 죽였습니다. 200명 학생 모두가 그 문장을 읽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하나의 이론으로는 설명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정부와 시장의 경계가 흐려지고 국가와 개인의 역할이 바뀌며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올 겁니다. 그때 세계는 한국을 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교수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셨어요. 강의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작은 나라도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론은 현실을 따라간다는 진리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석양빛이 교수님 뒤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코트를 덮으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배운 게 정말 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한국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세상을 통해 한국을 이해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캠퍼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한테 던지는 질문이 뭘까?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당신들은 준비됐습니까? 단일 이론의 시대가 끝나고 복수 모델의 시대가 왔는데 말입니다. 저는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유대계입니다.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한국도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니까요. 발전 국가이면서 자유시장이고 전통을 지키면서 혁신을 추구하며 작지만 강하고 위기를 겪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은 나라,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긍심은 좋지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작은 동맹국 정도로 보지 말고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세계는 한국을 연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기한 사례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모델로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다들 말도 안 된다고 했고 선택지에조차 없다고 했던 이야기였죠. 자원도 없고 조건도 안 맞는 나라라고 애초에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하던 목소리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씩 사실이 쌓이면서 그 확신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시대 흐름이 맞아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멈춰있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온 선택들이 결국 지금의 결과로 이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정답보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지워버리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조용해 보이는 선택이 언젠가 전혀 다른 의미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지 말이죠. 이 사연의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이 이어질지 또 어떤 이야기가 새롭게 쓰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